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식 날이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밤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가장 잔인한 함정에 밀어넣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한 왕자님처럼 보였던 남편과 자비로운 시어머니라는 달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공 유나 씨는 심장병을 앓는 아버지의 1,000만 원짜리 수술비를 기꺼이 대주겠다는 그들의 선의에 감동하여 드디어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왔다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 완벽한 미래, 모든 것이 꿈결 같았죠. 그러나 그 환상은 신혼 방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아닌 정신질환을 앓는 그의 형 순이치, 준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닫힌 문 밖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유나 씨, 이게 당신의 진짜 운명이야. 이제부터 이 사람이 당신의 진짜 남편이니까. 유나 씨는 자신이 병든 시형에 무료 간병인 나무로 팔려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잔인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유나 씨는 과연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시형 순이치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이 집안의 어둠을 밝혀줄 뜻밖의 동맹자가 될까요? 지금부터 유나 씨가 생존과 정의를 위해 벌였던 숨막히는 두뇌 게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주인공 사쿠라이 유나 씨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나 씨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은 바로 병든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부녀는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딸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유나 씨는 가장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아버지의 약값까지 모든 재정적 부담은 유나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수술비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나로 쉬지 않고 일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동화 속의 왕자님처럼 스즈키 미노루 씨가 유나 씨의 회색빛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비 오는 날 길가에서 고장난 차 때문에 공영에 처한 유나 씨에게 미노루 씨는 고급 세단을 멈추고 우산을 건네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 그는 차를 고쳐주고 유나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유나 씨의 힘든 가정사를 알게 된 후에도 미노루 씨는 그녀를 가엾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당신 같은 분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미노루 씨는 유나 씨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기보다 유나 씨가 식사를 거를까 염려하며 직접 싸온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유나 씨가 자주 찾던 허름한 포장마차에 말없이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는 유나 씨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모든 걱정과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노루 씨는 유나 씨의 메마른 인생에 불어온 상쾌한 바람 같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나 씨는 자신이 미노루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팀장이고 미래가 창창했지만 자신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자 병든 아버지의 짐을 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노루 씨는 그녀를 강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바보 같긴. 나에게 유나 씨는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유나 씨의 강인함과 의지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지. 그리고 유나 씨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노루 씨의 어머니 미사코 씨의 존재는 유나 씨의 행복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녀는 유나 씨의 배경을 묻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나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곱고 착한 아가씨네. 우리 미노루가 당신 같은 아가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여길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미사코 씨는 자주 전화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미노루 씨와 함께 가져와 유나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친어머니처럼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정신질환을 앓는 장남 수니치에 대한 슬픈 가족사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나 씨는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비로운 시어머니까지 얻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영희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동화는 유나 씨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심장이 너무 약해져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유일한 희망은 4천만 엔토에 달하는 고액의 심장 판막 수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엔, 그 숫자는 유나 씨에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나 씨가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을 때 미노루 씨와 미사코 씨가 달려왔습니다. 미노루 씨는 그녀를 안아주며 울지 마, 유나 씨. 내가 있잖아. 아버님 일은 내일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사코 씨는 유나 씨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돈은 문제가 아니야. 나와 미노루가 어떻게든 할 테니 너는 아버님 간병에만 집중해. 그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사코 씨는 인맥을 동원해 아버지를 최고의 대학병원 VIP 병실로 옮기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초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쓰니? 비용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버님의 모든 것이 안정된 후 미사코 씨는 유나 씨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유나 씨가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차가운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유나야, 아버님 상태가 위독하시니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해. 모든 준비는 끝났단다. 하지만 나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그녀의 소원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 편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주말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자신에게 이토록 큰 도움을 준 시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 씨의 결혼식은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행복과 감사,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 유나 씨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남편 미노루 씨는 유나 씨를 이상하게도 호화로운 저택의 2층 복도 구석진 곳,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듯한 눅눅하고 차가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방이 여기예요? 놀라 묻는 유나 씨에게 미노루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유나 씨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대. 먼저 들어가 있어. 난 오렌지 주스를 가져올게. 유나 씨가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방은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침대 위에는 미노루 씨보다 몇 살쯤 많아 보이는 초점 없는 눈빛에 한 남자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노루 씨가 말했던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 스즈키 수니치였습니다. 유나 씨가 경악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쾅 하고 문이 닫혔고 밖에서 찰칵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유나 씨를 가둔 것입니다. 미노루 씨, 아주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유나 씨가 절규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함이라곤 없는 미노루 씨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의 진짜 운명이야. 이제부터 당신의 진짜 남편은 우리 형이니까. 우리 대신 형을 잘 부탁해. 유나 씨의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싶었던 짐을 떠맡을 무료 간병인으로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아버지의 목숨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신혼방에 갇힌 채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유나 씨는 자신이 갇힌 방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목소리가 쉬어갈 때까지 그녀는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택은 넓고 복도는 길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두꺼운 벽과 호화로운 카펫에 흡수되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가둔 자들은 이미 멀리 사라졌거나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며 아래층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방 안, 침대 위에 앉아있는 스즈키 수니치 씨는 이 모든 소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낡고 해진 천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의식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 없는 시선은 유나 씨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단둘이 갇힌 이 남자가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집어삼킬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래야만 했어요? 유나 씨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위독한 생명이었습니다. 미사코 씨는 그녀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당 잡고 그녀를 노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탈출을 위한 어떤 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굳게 닫힌 창문, 그리고 유일하게 날카로운 물건이라고는 구석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도자기 화병뿐이었습니다.
수니치 씨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순간 유나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탄에 잠긴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화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나 씨는 화병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벽에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니치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깨진 파편들을 잠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유나 씨는 가장 크고 날카로운 파편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칼날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피부를 타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끝내겠어요. 유나 씨의 이 절박한 행동은 아래층에 있던 미사코 씨와 미노루 씨를 즉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유나 씨의 처절한 외침과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당장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은 철문 틈새로 유나 씨의 모습을 엿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유나, 당장 그거 내려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사코 씨의 온화했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노루 씨 역시 안색이 창백해져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제발 진정해.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유나 씨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목에 갖다 댄 파편은 이미 그녀의 피부에 얇은 선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미소를 지으며 문 너머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예요. 당신들은 이 집에 짐을 맡길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님 수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도발은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유나 씨가 살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있어야 수니치 씨의 간병이 해결되고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명분이 확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술은 유나 씨를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였습니다. 미사코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유나 씨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네가 화가 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리엄. 미사코 씨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지만 이번에는 단호한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너의 아버님은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 우리는 아버님을 최고로 모시고 최고의 의사를 붙여 수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네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반항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나는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모든 수술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병원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어. 네가 네 아버지의 생명을 내 손으로 빠다 끊고 싶은 거니? 그녀의 말은 유나 씨의 모든 저항 의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유나 씨는 파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부짖는 것조차 힘겨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미사코 씨는 유나 씨가 무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흡족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너는 네 아버지를 살린 거야. 이제
우리는 식구가 될 테니 너도 우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봐야지. 그녀는 문을 열고 유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의 목에 난 상처를 보고도 연민 대신 싸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잘 들어라, 유나. 너는 이제 순이치의 아내다. 너의 임무는 그를 보살피는 것이다. 네가 여기서 도망치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네 아버지를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나는 즉시 모든 것을 멈출 것이다.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 너의 모든 지인들과까지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명심하거라. 너의 아버지는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인질이다. 미사코 씨는 유나 씨의 뺨을 한번 쓰다듬고는 순이치 씨를 가리키며 강요했습니다. 이제 내 남편에게 인사를 하려무나 그를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렴. 유나 씨는 목이 메어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순이치 씨를 향해 강요된 맹세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맹세는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굴욕과 치욕을 새겼습니다. 그렇게 유나 씨는 공식적으로 미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잔인한 이 가족의 덫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나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절망 대신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강렬한 증오와 생존 본능이 아주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예로 살더라도 언젠가 주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품고 이 악몽 같은 신혼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나 씨가 갇힌 이 구석진 방은 문자 그대로 그녀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문은 항상 밖에서 잠겨 있었고 식사와 생활 필수품은 한열을 통해 문 앞에 놓일 뿐이었습니다. 외출도 전화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코 씨와 미노루 씨는 유나 씨가 도망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방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유일한 감시자는 바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남편 스즈키 순이치였습니다. 감금된 첫 며칠 동안 유나 씨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 속에서 보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방구석에 웅크린 채 눈을 뜨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를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순이치 씨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뗀 순간 그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매 순간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팽팽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 씨를 짓누르던 원초적인 공포심은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이치 씨가 미사코 씨의 설명처럼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순했고 오히려 겁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나 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인형과 놀거나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나 씨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고 어떤 과격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그를 보살펴야 하는 굴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이처럼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고 그가 용변을 보면 치워야 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해야 했을 때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의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일을 마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이 유나 씨에게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관찰이 들어섰습니다. 유나 씨는 이제 그를 적대자나 괴물이 아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유나 씨는 미사코 씨가 말했던 정신이 나간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떠먹여야 했지만 그는 음식을 흘리지 않고 매우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항상 야채를 먼저 남김없이 다 먹은 후에야 밥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규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무질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를 가장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한밤중 유나 씨는 잠든 척하며 실눈을 뜨고 수니치 씨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리하고 지적이며 깊은 고뇌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위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광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제정신이며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나 씨의 머릿속에 설마 하는 가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는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연극이라면,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수년 동안 폐인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수천 가지의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몰아쳤고 지옥 같던 유나 씨의 감금 생활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 남자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 스스로의 탈출구를 찾아낼 탐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던 낡은 선풍기 때문에 유나 씨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분해하고 조립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나 씨가 짜증을 내며 포기하려던 순간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수니치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풍기 망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작은 나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그 옆에 비어있는 구멍을 짚었습니다. 나사, 제자리.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듯 운걸거렸습니다. 유나 씨는 반사적으로 그가 가리킨 대로 나사를 제자리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선풍기는 윙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이해와 지적 능력이 없다면 가질 수 없는 논리적인 사고였습니다. 미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의 확신을 굳히는 가장 큰 발견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나 씨가 방을 청소하다가 평소에는 무심했던 침대 밑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고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공가죽 표지의 수첩비 침대
가장 깊숙한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낙서가 아니라 빽빽하게 송글씨로 채워진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체계처럼 보이는 낯선 문자였고, 도표나 숫자, 복잡한 계산식들과 함께 매우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기호들 뒤에 숨겨진 초월적인 지성과 치밀한 논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광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의 작품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서둘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 수니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척 연기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 방에서 미사코 일가 몰래 매우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나 씨에게 이 숨막히는 방은 더 이상 단순히 갇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작전실이자 그녀가 진실을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에 들어와 자신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공포를 복수로 되갚아줄 탐정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나 씨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기고 그와 손잡고 적들에게 방역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니치 씨가 미치지 않았다는 강한 가설을 품게 된 순간부터 유나 씨에게 이 질식할 것 같은 방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탐색전이자 자신이 플레이어이자 체스 말이기도 한 고도의 두뇌 게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아직 불충분했고 그녀는 미사코 일가에게 발각되지 않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수니치 씨가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 마지막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유나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가면을 벗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닌 본능에 호소하는 돌발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심이 있는 남성의 가장 강한 본능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아다일 것입니다. 유나 씨는 스스로 상처를 입혀 그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위험했지만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길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은 다음 날 실행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하녀가 가져다 준 음식 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다 뜨거운 수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 씨에게 필요한 소품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수프 그릇을 들고 여전히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수니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비틀거리며 책상 다리에 발이 걸린 척했습니다. 악! 유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계산대로 뜨거운 수프가 그녀의 팔에 쏟아졌습니다. 피부를 태우는 듯한 통증이 즉시 밀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팔의 피부는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오르며 물집이 잡혔습니다. 뜨거워! 살려주세요! 유나 씨는 울부짖으며 격렬한 통증과 공황에 빠진 희생자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각상처럼 미동도 않던 스즈키 수니치가 광인이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나 씨의 비명을 듣자마자 그는 번개처럼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중얼거림도 멍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유나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맨손으로 유나 씨의 팔에 닿아 있던 뜨거운 수프 그릇을 세게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손이 화상을 입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 씨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걱정과 당혹감 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괜찮아. 그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낮고 또렷하며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나 씨는 화상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 바이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정상인의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유나 씨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은 직후 수니치 씨 역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얼굴의 걱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유나 씨를 한번, 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미사코 일가에게 들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뒷걸음질 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 광인 영이 가면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수니치 씨. 유나 씨는 통증으로 떨면서도 지극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알고 있어요. 그는 유나 씨에게 등을 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수니치 씨는 미치지 않았잖아요. 유나 씨는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그 암호, 수첩 다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수첩 이야기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함으로 유나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예리하고 지적이며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는 그의 얼굴은 매우 단정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의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챘지?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었을 뿐입니다. 유나 씨는 붉게 부어오른 팔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네요. 아직 좋은 분이세요. 수니치 씨는 유나 씨의 화상 입은 팔과 자신의 빨개진 손을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쓴웃음을 띄었습니다. 좋은 사람?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놈의 어디가 좋다는 건가? 그는 한숨을 쉬며 방에 유일하게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잃은 왕의 고독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알겠다.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이 비밀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이건 내 목숨뿐 아니라 이제 당신의 목숨에도 관련된 일일 테니까. 그의 말은 유나 씨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 여자와 그 아들 말이다. 그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만이 아니야.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알아버린 당신 역시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된 거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안도감 대신 더욱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 씨와 수니치 씨는 이제 낯선 타인이면서도
같은 음모의 희생자로서 운명적으로 함께 묶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 맞서 싸워야 하는 이 힘든 싸움에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동맹자가 된 것입니다. 수니치 씨는 미사코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님을 그녀가 전직 가정부로서 그의 아버지에게 독을 먹여 그룹 전체를 장악했고 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상속권을 빼앗으려 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광인 연기를 하며 암호 수첩에 미사코 일가의 모든 범죄 증거를 기록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내게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동맹자가. 수니치 씨는 유나 씨의 눈을 곧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신의 싸움이기도 해. 만약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여기서 이 광인을 돌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 역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유나 씨의 지옥 같던 신혼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 기지가 되었고 절벽 끝에 몰린 두 사람이 거짓과 악으로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유나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그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수니치 씨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유나 씨가 동맹을 결심한 후 이 지옥 같던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끔찍한 진실과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비밀 작전실 밖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이제 외부 조력자오를 찾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방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미사코 일가는 유나 씨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가져다주는 하녀 역시 문 밖에 음식을 놓아둘 뿐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나 씨에게는 미사코 일가가 유일하게 경계하지 않을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벗어나 외부와 연결될 방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우리에겐 바깥 세상과 연결될 다리가 필요합니다. 수니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코는 나를 미쳤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당신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외부와 연락하려 하면 즉시 의심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가장 평범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유일한 돌파구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유나 씨가 아버님의 안부를 묻거나 친구에게 괜찮다는 안부 정도를 전하는 것은 미사코 씨가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는 당연히 도청되거나 감시될 것이기에 메시지는 암호화 되어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에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니치 씨는 에미의 친척 중에 김무라 신스케라는 이름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 기억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암호는 최대한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수니치 씨가 유나 씨의 손에 작은 메모 조각을 쥐어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에미에게 곡시골에 작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신스케 오빠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내고 말해야 합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김무라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조력자를 찾는다는 신호입니다. 미사코는 이 통화를 단순한 땅 구매 상담으로 치부할 겁니다.
며칠 후 그들은 작전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코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자유를 줄 명분이 생기죠. 다음 날 아침, 하녀가 아침 식사를 문 밖에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앉아있던 수니치 씨는 갑자기 들짐승 같은 포효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눈을 뒤집으며 방 안의 물건들을 미친 듯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는 굉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 씨 역시 각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수니치 씨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희생자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들은 미사코 씨와 미노루 씨는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문틈으로 방 안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짐덩이가 또 시작이군. 미사코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요. 수니치 씨가 저를 해치려 해요. 유나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유나 씨가 정말 다쳐서 간병인을 잃을까 걱정한 미사코 씨는 마지못해 미노루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거라. 이 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물이라도 마시게 해. 난 들어가서 오빠를 진정시키마. 문이 열리자마자 유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미노루 씨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일말의 미안함과 위선적인 걱정은 유나 씨에게 구역질을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미사코 씨는 유나 씨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수니치 씨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후에야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미노루 씨를 따라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감금된 이후 처음으로 방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미사코 씨도 지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봤지? 저 골칫덩이가 몇 년째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너도 이제 익숙해져야 할 거다. 그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에게 제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할 뿐이에요. 절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사코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나 씨를 노려보았지만 유나 씨의 초라한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나 혹은 협박 후에 작은 자비심이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빨리 끝내. 딴 생각할 여유는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유나 씨에게 무선 전화를 건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유나 씨는 전화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수니치 씨가 알려준 변호사의 번호가 아닌 친구 에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유나야. 유나 씨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에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 너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돼서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아, 시골에 일이 좀 있어서. 나 괜찮아. 유나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미사코 씨를 곁눈질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아참, 에미야, 내 사촌 오빠 중에 김무라 신스케 다음라는 변호사 있었지? 기억나? 유나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암호를 실행했습니다. 신스케 오빠? 물론 기억하지. 왜? 내가 시골에 작은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혹시 신스케 오빠 번호를 알려줄 수 있을까?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잠깐만.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안 돼. 지금 알려줘. 지금 배터리가 곧 끊어질 것 같아. 유나 씨는 초조함을 가장하여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에미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고 유나 씨는 그 번호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고마워, 에미. 이제 끊어야 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유나 씨는 전화를 끊고 미사코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미사코 씨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무심해 보이는 전화 한 통으로 유나 씨가 바깥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그들의 동맹에는 이제 김무라 변호사라는 열쇠를 쥔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고 적에게 방역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나 씨는 이제 더욱 완벽하게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하며 미사코 일가의 경계를 완전히 풀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기회이자 악마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증거 전달의 통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감금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이제는 운명에 순응하는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니치 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미사코 일가에게 이 모습은 유나 씨가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광인의 아내라는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코 씨는 유나 씨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만 금했을 뿐 집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했고 때로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거는 것까지도 생색내듯 허용했습니다. 유나 씨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 김무라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고 수니치 씨가 은밀히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볼펜과 녹음기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코 씨가 부주의하게 책상 위에 놓아둔 재산 계약서, 의심스러운 사업 통화 내용, 심지어 부도덕한 변호사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촬영되고 녹음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증거는 김무라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외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무라 변호사는 수니치 씨가 제공한 초기 증거를 토대로 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파헤쳤고 허위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들을 압박하여 기록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미사코 씨의 수니치 학대 장면을 목격했던 전직 가정부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미사코 일가의 범죄 전반에 대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그들의 손안에 있는 조종 인형이라고 확신한 미사코 씨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니치의 명의로 된 재산명의 변경 작업을 공공연히 추진했습니다. 명목상의 며느리가 있으니 계모인 자신과 동생인 미노루 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장남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거실에서 당당하게 회의를 열었고 유나 씨가 그 모습을 보도록 의도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완전히 오만해졌군요.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유나 씨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귀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눈으로는 그들의 얼굴과 서류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미사코 일가가 수니치 명의의 고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 쌍성그룹의 주식을 미노루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강탈 행위를 한 단계씩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무라 변호사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에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수니치 씨가 제공한 자료 중 미사코가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인물의 재산을 남용하고 횡령했다는 명백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초기 자료 몇 점만을 골랐습니다. 그는 익명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쌍성그룹의 감사팀과 경찰 수사기관에 동시에 송부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수니치 명의의 주식 대량이 미노루에게 비정상적으로 양도된 점, 고가 토지 몇 개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된 점에 대한 의혹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익명의 고발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과 같았지만 충분히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미사코 씨와 미노루 씨를 소환하여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사복 경찰 2명이 소환장을 들고 저택문 앞에 나타났을 때 유나 씨는 미사코 일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일말의 공포심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소환 조사를 받고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듯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 그냥 시기하는 놈들의 헛소리일 뿐이야. 엄마가 다 해결했어. 미사코 씨는 미노루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내부의 경쟁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될 만한 직원들을 차례로 해고하거나 좌천시켰습니다. 이 행동은 쌍성그룹 내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고 회사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니치 씨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공격은 미사코 일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호수를 휘저어 상어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스스로 진영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나 씨와 수니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짐승은 언제나 더욱 위험하고 흉포해진다는 것을. 경찰 소환 이후 저택의 공기는 극도로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사코 씨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히스테릭하게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서재에서 그녀와 미노루 씨가 서로를 비난하며 격렬하게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부 네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야. 엄마는 그럼 안 그랬어? 그 재산 욕심낸 게 누군데, 이 모든 걸 꾸민 게 누군데. 범죄의 공범으로 맺어진 그들의 동맹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나 씨가 수니치 씨의 약 김무라 변호사가 몰래 넣어준 비타민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미사코 씨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미사코 씨의 목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그 녀석을 살려둘 순 없다. 미노루,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편안할 수 없어. 경찰도 조만간 그 녀석에게 와서 상황을 물으려 할 거다. 광희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의사가 그 녀석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다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설마 사람을 죽이자는 건 아니죠. 그건 사형이에요. 미노루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누가 우리가 죽인다고 했니? 그 녀석은 광인이야. 부주의한 사고로 죽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예를 들면 발작을 일으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고치다가 감전된다든가. 우리가 조금만 치밀하게 계획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유나 씨는 문 밖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생각해 보렴, 미노루. 그 녀석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유언장이 집행되고 네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거지.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 녀석이 죽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파멸하느냐. 긴 침묵 끝에 미노루 씨의 깊은 한숨과 함께 포기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 말대로 하죠. 유나 씨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며 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실을 수니치 씨에게 당장 알려야 했습니다. 유나 씨가 방에 뛰어들어 들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패닉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수니치 씨는 지극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알고 있었다. 언젠가 저 여자가 이 카드를 쓸 것이라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 단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그들은 쉽게 빠져나갈 거야. 섣불리 뱀을 건드려 꼬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한 걸음 앞서야 한다. 그는 유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미세한 흥분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고라는 연극을 꾸미려 한다면 우리가 그 연극을 완성시켜 주자. 다만 사고를 당하는 건 내가 아닐 거다. 수니치 씨는 역으로 덫을 놓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미사코 일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그 계략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판 함정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걱정 마, 유나 씨. 이번엔 우리뿐이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고 밖에서는 김무라 변호사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을 것이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자 유나 씨 마음속의 공포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이 체스 게임은 이제 체크메이트를 고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미사코 일가의 살인 계획을 엿들은 그날 밤 이후 유나 씨에게 하루하루는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나 씨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수니치 씨와 함께 생사를 건 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자인 수니치 씨가 무사해야만 그녀의 아버지도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사코 일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지 몰랐기에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수니치 씨는 김무라 변호사가 몰래 넣어준 최신 감시 장비 사용법을 유나 씨에게 가르쳤습니다. 증거용 카메라가 달린 볼펜, 녹음 기능이 있는 단추, 그리고 헤어핀으로 위장한 비상경보 장치까지. 유나 씨는 그것들을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그들의 방은 이제 모든 증거를 기록할 카메라가 구석구석 숨겨진 요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천둥이 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미사코 일가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이상한 소음을 지워줄 것이라 기대하며 이 날을 택했을 것입니다. 밤 11시경 유나 씨와 수니치 씨가 깊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방문 잠금 장치가 가차
하고 극도로 조용히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그들이 온 것입니다. 유나 씨는 수니치 씨에게 살짝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유나 씨는 그가 완전히 깨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리더니 두 그림자가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사코 씨와 미노루 씨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불빛 아래 유나 씨는 미사코 씨의 손에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호가, 미노루 씨의 손에는 커다란 베개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사코는 수니치 씨에게 동물, 아마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대량의 약물을 주사하려 할 것이고, 미노루의 베개는 약이 통하지 않을 경우 형을 직접 질식시키기 위한 도구일 것입니다. 누군가 유나 씨의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친형을 살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나 씨는 숨죽여 녹음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가 달린 헤어핀을 그들 쪽으로 조용히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수니치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빨리 해, 엄마. 미노루 씨가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치우자고. 조용히 해. 미사코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수니치 씨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한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주사 바늘이 수니치 씨의 피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수니치 씨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한 손으로 미사코 씨의 손목을 하벼락같이 낚아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다른 한 손은 미노루 씨의 손에서 베개를 순식간에 빼앗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예리하며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사코 일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년 동안 길들여온 그 광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미치지 않았던 거니? 미사코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니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쾌하고 증오에 찬 비웃음이었습니다. 두 분의 호화로운 돈 덕분에 지난 10년간 이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를 속인 거였어. 미노루 씨가 절규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변한 듯 그는 수니치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온실 속에서 자란 도련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반면 수니치 씨는 광인 연기를 하면서도 수년간 꾸준히 체력을 단련해왔습니다. 수니치 씨는 한 손만으로 미노루 씨를 손쉽게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는 너의 어머니야. 나를 해치지 마. 미사코 씨가 뒷걸음질치며 떨었습니다. 어머니? 수니치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친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살해하려 듭니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당신은
악마, 야.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다시 한번 힘차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을 겨눈 경찰 제복의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매우 엄숙한 표정의 김무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미사코 일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왜 경찰이 하필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무라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즈키 미사코 씨, 스즈키 미노루 씨. 두 분은 조직적인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체포됩니다. 방금 두 분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고 실시간으로 녹화되었습니다. 그가 들어 올린 태블릿 화면에는 그들이 방에 침입하여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니치 씨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님, 여기에는 저 여자의 사기와 횡령, 그리고 수년 동안 저에게 가해온 고의적인 상해에 대한 증거도 담겨 있습니다. 법에 엄정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미사코 일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미사코 씨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멍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마도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광인의 손에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노루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망쳐버린 미래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덫은 닫혔고 맹수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신혼방은 이제 정의가 실현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스즈키 일가의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명가 밍지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음모와 반인륜적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니치 씨가 10년간 수집한 비밀 자료와 살인 미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미사코 일가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재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한 사모님이나 훤칠한 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은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스즈키 미사코는 살인 미수, 사기 횡령, 고의적 상해 등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 징역가학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에 걸맞은 결말이었습니다. 공범인 스즈키 미노루 역시 징역 20년 담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한때 유나 씨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사랑의 약속은 차가운 감옥의 창살 앞에서 영원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남자의 미래와 삶 전체가 탐욕과 나약함 때문에 파멸로 이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니치 씨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광인의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지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쌍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복귀하여 아버지의 유지를 이었습니다. 미사코 일가가 망가뜨린 회사 시스템과 명성을 빠른 속도로 재건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나 씨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노루 씨가 유나 씨를 속이기 위해 이용했던 그 약속, 아버지의 생명을 수니치 씨는 진심으로 이행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버지의 수술비를 전액 지불하고 해외 최고의 의료팀을 초빙하여 심장 수술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고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수니치 씨는 유나 씨의 유일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수니치 씨는 유나 씨와 아버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는 이전의 호화로움 대신 진정한 편안함이 깃든 공간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한때 유나 씨의 감옥이었던 그 저택은 이제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벗고 따뜻함과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유나 씨를 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그는 유나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냉소는 없었고 이 오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유나 씨, 그가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에게 저는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해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제 삶을 걸고 싸워주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니치 씨. 우리는 함께 정의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인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나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미노루처럼 달콤한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던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은 삶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겪은 모든 불행을 갚아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동맹자이자 남편이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유나 씨는 눈앞에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왕자님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로맨스가 아닌 생사를 건 투쟁과 절대적인 존경 위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았습니다.